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6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우. 자, 저는 어저께 아주 빅 이슈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출판 기념회.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어요. 네. 네. 그 출판 기념회 때 많이 오셔가지고 축하도 해주시고 뭐 후원금도 엄청 보내주시고 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난 못 보냈는데. 괜찮아요. 네.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거기 대관장이 엄청 큰 데였거든요. 네. 그리고 대관료가 1시간에 80만 원인가? 돈 좀 썼네요. 장난 아니야. 그래서 등골이 휘는 줄 알았는데 우리네 두레와 향약 정신, 품앗이 정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조영준 대표님이 책을 내셔서 그 책 출판 맞아요. 기념을 하셨다는 거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명저의 탄생을 축하해 주셨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잘 마쳤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그러고 보면 그러네. 사실 이제 이번 주는 별일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뭐 그러네. 별로 이렇게 막 스케줄 한번 볼까? 내가 지난 주에는 좀 일이 많았고 할 일이 없어서 빨리 간 거 아닐까? 이번 주에는 별 일이 없었는데 그냥 한 주가 후딱 갔네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이만큼 뭘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지금 못 챙기고 있어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한테 주어진 일들이 많은 건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요새 들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이 난 많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오전에 해야 될 업무들 있고 뭐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하고서 좀 이렇게 있으면 그냥 하루가 금방 가. 너무 하루하루가 빠른 게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생각해보면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전 주로 메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메일로 계속 뭘 해달라 이런 요구도 요거든요. 그럼 그 메일 처리를 이거 보고 있다 오면 이걸로도 처리하고 PC 앞에 있으면 PC 앞에 처리하고 이제 그것만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가서 그냥 내가 이게 일인가 보다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네요. 그랬군요. 네. 뭐 특별한 일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희소식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드디어 오늘 별별 이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월세 2,100만원. 와, 엄청나게 비쌉니다. 문제는 월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무주택자들에게는 오히려 위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전세가 급등으로 반전세와 월세가 전환되고 있고요. 강남 중심으로 초고가 월세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세 상승세 확산이 무주택자들을 외곽으로 밀어내는 이런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4.4% 오른 데 반해서 최근 1년간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상승률은 무려 16.5% 정도 됩니다. 다들 예상하는 것은 임대차 입법 통과에 의한 영향이었다. 이런 식의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세 대신 반전세, 월세가 급격히 늘고 있는 이유도 한몫 더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영향도 있지만 세금을 보전하려는 집주인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들은 별별 수다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죠. 그래서 전세 매물을 내놓지 않고 세금 보전을 위한 월세로 전환할 것이다, 반전세로 전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수치화됐습니다. 전세 매물이 사라지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늘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 4월 확정일자 신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비중은 무려 40.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평균 월세 비중 29.8%보다 10%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하니까 확실히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전세의 월세화와 월세 가격 상승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거기에 따라 전세 매물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러한 월세 시장의 분위기가 30평대와 그리고
초고가 월세 시장으로 구분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소장님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셨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가 보증금 6억 3천만 원에 월세 1167만 원, 성동구 트리마제가 보증금 7억 원에 월세 6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높은 금액의 월세 계약을 했다라는 건데요. 30평대로 한정해서 초고가 월세 10개를 뽑아보면 작년의 경우 1억 8,100만 원에 475만 원의 월세가 평균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2억 8,700만 원에 577만 원의 월세로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30평대 아파트 월세가 늘어난 거에 더불어서 초고가 월세도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건데요. 자, 초고가 월세는 월세 시장의 바로미터라 이렇게 불리워지는 시장입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지역이 갤러리아 포레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2,100만 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60평형대인데요. 보증금 5억에 월세가 1,500만 원이라고 해요. 자, 초고가 월세 10개를 뽑아보면 작년의 경우에는 2억 7,900만 원에 980만 원의 월세를 내어왔는데 올해는 4억 6,300만 원에 1,297만 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헬리오시티, 트리마제, 퍼스티지부터 해서 쭉 내용들이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월세 내용은 30평대 아파트의 월세를 얘기해요. 네네. 이 월세 내용 보면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 느끼실 텐데 한 직장인 월급이 통째로 들어가고도 모자른 엄청난 비용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초고가 월세가 동심원의 형태로 핵심 지역에서 주변 지역 그리고 서서히 외곽 지역으로 그 영향이 미쳐간다는 거고요. 최근 반포 지역 재건축의 이주 수요로 인해서 동작구 강동구의 전세 물량이 씨가 말라있는 상황. 다시 얘기하면 이를 통해서 점점점 외곽 지역으로 번져나갈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월세 시장 얘기를 꺼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전세로 세를 안 넣어놓고 월세로 내고 있는 사람들이 전환하는 비중이 굉장히 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월세 딱 들어봤을 때 엄청 비싸다 이런 생각을 저는 확 하게 되는데 진짜 이렇게 월세를 많이 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기사에서 초고가 월세 시장과 그냥 핵심 지역의 고가 월세 시장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네네. 저도 사실 살짝 놀란 게 뭐냐면 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월세도 올랐어요.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 놀랬어. 근데 그게 월세가 오르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게 사실 저도 부동산 처음 공부할 때 이거를 이해가 안 돼가지고 되게 납득이 잘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는 수익률,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월세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 보통 이제 수익률 계산은 원래 매매가 대비 월세가 얼마 나오냐 기준의 수익률을 맞아요. 따지죠. 그래서 아파트는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그래서 맞아요. 임대 수익률로 따져가지고는 이게 참 답이 안 나오는데 왜 이 아파트를 샀지? 처음에 그걸 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던 시기가 2002년 3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월세 임대료는 매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전세가 다수의 거래가 발생한 임대 형태고 이 전세 가격을 환산해 가지고 이제 이 월세 임대료가 정해지잖아요. 우리 동네도 월세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던데요. 그러니까 이 환산하는 비율은 그 시기에 금리랑 상관이 있고요. 금리는 그때보다 계속 지금 떨어져 왔기 때문에 이 환산 비율은 훨씬 낮아졌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대신 보증금이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면서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 자체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는 월세도 그렇게 생각보다 안 오르네 항상 생각했던 게 사실 100만 원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우리 동네도 이 가격대에 월세가 나오는구나 싶긴 했는데, 자 말씀드리자면 뭐 왜 그럼 이렇게 월세가 오르느냐, 전세 가격이 오른 게 하나 이유도 있지만
전세 지금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세로의 전환 비율. 그러니까 전세 거래의 비율보다 월세 거래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얘기는 벌써 뭐 오늘 별별 수다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던 얘기예요. 맞아요. 그 원인으로 대부분 지목했던 부분이 야 세금을 이렇게 두들기는데 세금은 그거 내야 되면 세입자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받아서 전세를 많이 받아서 맞아. 그 돈으로 몇 년치 종부세를 낼 생각을 하든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월세를 이렇게 꾸준히 받아가지고 그 월세로 전환을 그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부동산 관련된 조세들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든 전가가 될 거다. 임대료가 월세의 비중이 늘어나는 형태로 이제 전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지금 이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워낙 없어. 그리고 이 물건들도 전세고 월세고 물건들도 별로 없어. 근데 그러면 수요층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비싼 월세를 주고 누가 들어가서 사느냐.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겠죠. 이 보면 일단 초고가 시장은 빼고 일반적으로 강남권 얘기해서 지금 보면 뭐 헬리오시티가 6억 3천에 1167만 원이라고 해서 2021년 최고가로 거래된 월세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타예요. 신고하는 사람이 잘못 신고한 거야. 이건 1167만 원이 아니라 6억 3천에 167만 원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이거는 일자를 하나 잘못 타이핑이 더 된 거 신고해가지고 이거는 정정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단지들 같은 경우 보면 한 400대에서 600대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초고가 아파트들인데 제가 이런 월세에 사는 분들 얘기해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그 시절에. 근데 뭐냐면 월세를 사는 분들은 나는 보증금 예를 들어 전세가 10몇 억이다. 지금 이런 뭐 예를 들어 애매한 퍼스티지나 아크로 리버파크나 이런 곳에 30평 전용 84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14억 15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 14억 15억을 굴리는 게 나는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낼 수 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월세를 살면서 나는 굴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그 보증금이 없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또는 뭐 주거비용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래나. 그렇죠. 또 우리 한시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내가 이런 학군 지역 이런 곳에서 애를 뭐 3년간 앞으로 키워야 되는데 전세를 그 돈을 갈 건 없고 3년만 그냥 소비하고 열심히 쓰고 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월세로 들어가서 3년간 월세 비용 얼마 정도를 아이에게 투자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네들만의 사실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네들만의 그리고 이제 초고가 월세 시장에서의 얘기도 그런데 사실 저는 어느 정도 맞물려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이 비용 처리가 사실은 핵심일 거라고 생각해요. 초고가 지금 보면 이 사례에서도 보면 초고가 월세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지금 어디야?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7,900에 982던 게 4억 6,300에 1,297이라고 네네. 하면 많이 되게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 뭐 올랐죠. 많이 오른 거는 실제 그렇게 집가가 올랐다 이런 부분까지는 솔직히 그렇게 디테일한 통계도 아니니까 그냥 평균 낸 거니까 그때는 싼 게 주로 거래되고 올해는 비싼 게 주로 거래됐으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올랐다고만은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아무튼 이런 초고가 월세라고 하는 주택들은 주로 수요층이 어디냐면 우리 같은 개인이 아니라 주로 회사예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우리나라 글로벌 자격적 기업 있잖아요. 이런 곳에 누가 와. 사장님이 와. 이제 외국 보내잖아. 또는 이제 그럼 뭐냐면 또는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얻어주고 관리하잖아요. 비용 처리 이런 거 할 때 그렇죠. 이제 이런 집 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집은 가면 벼 있어요. 이게 집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오고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벼 있어. 그러다 들어오면 이 가격에 임대 놓다가 나가. 그럼 또 벼 있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니까 약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임대차와는 다른 시장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뭐 그런데도 뭐 그런 쪽에서도 더 지불하려는 좀 여력이 생겼다. 그 정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예. 뭐 비용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 지불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많이 지불해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월세가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많이 지불하고라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소장님 얘기는 참 의미 있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기 사시는 분들을 만나 뵀었거든요. 네. 그때 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수익률이 낮다. 수익률이 낮다. 그러니까 돈을 굴리려고 네. 월세를 사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생각보다 특히 주식하시거나 금융 쪽 이쪽에 가시는 분들은 맞아요. 부동산에 돈을 묶어놓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은근 있어요. 월세 사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양현석 씨도 예전에 네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월세로 사신다고. 네. 자 어쨌든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월세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전세에 가고 싶어서 해도 물량이 없고, 월세는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이게 지금 핵심 지역의 30평대 아파트하고 또 강남의 초고가 네, 시장의 월세 시장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핵심 지역의 30평대 월세 시장의 가격이 올라갔고요. 초고가 시장은 뭐 이미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 이게 또 퍼지지 않겠냐. 난 좀 그건 무리한 해석인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월세 시장은 막 그렇게 막 호들갑 떨면서 올라갈 것 같아도 월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월세는 매달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이런 게 좀 제한적이야 상대적으로. 전세는 돌려받을 돈이니까 조금 더 주고도 가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니까요. 결국은 이 전세 가격이 움직이면 월세는 쫓아서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전세가 바로미터가 항상 돼주더라. 네네. 근데 모르죠. 이제 앞으로 전세 소멸 시대가 와서 전세가 아예 없어서 그냥 월세 기준으로만 가면 이제 그런 불안 요소가 생길지도 모르겠으나 뭐 제 개인적인 견해는 당분간 좀 먼 얘기고 지금 월세가 높아지는 이런 기사가 나오는 근간에는 굳이 뭐 월세 사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봐야 될 부분은 전세에서 월세로의 비중이 늘어나 월세 물량들이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주목해야지. 지금 뭐 작년에 비해서 전세가 다 폭등한 거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폭등한 부분들이 네. 월세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수장님. 전세 소멸 시대. 없어. 저는 전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전세 생각하는데, 받아는 그 돈을 또 이렇게 활용했을 수 우리도 있잖아. 또 선진국 따라간다고 또 전세 없앤다고 하는 거 알고 몰라.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값 거품 경고에도 끄떡없는 부동산 시장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보고서를 냈는데요.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 선제 대응하기 위한 명분 쌓기이지 않았냐, 이런 해석들이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간접적 금리 인상 우려보다 눈앞의 호재에 사람들이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장기 추세와 소득 대비 비율 PIR이라고 하죠. 주요 통계 지표를 통해 평가할 경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고평가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최근 국내 주택 가격 상승 속도는 과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고평가됐다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코로나 위기 이후 극복한 나라들이 가격 상승이 굉장히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서울 지역 집값이 고평가됐다는 진단을 내놨지만 시장은 여전히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달아오른 모양새입니다.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 전문가의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실무주택인 주택시장에서는 대출 부담보다는 재건축 등 국내 호재를 중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밑에 박스에 보시면은 뭐 간단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외국계 사례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PIR 값이 어떻게 올라갔는지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경고는 저금리 유동성 기조 속 부동산발 김치 프리미엄이 집값 거품을 양산했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고성장과 물가 상승을 근거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꾸준히 좁혀오고 있는데 한은의 이례적인 보고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한 근거 제시용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하는 금융권의 우려와는 달리 부동산 시장 지표는 여전히 집값 상승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건축 이슈로 한층 달아오른 서울의 지난주 아파트 가격입니다. 2019년 12월 16일 이후 가장 높은 0.12%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이슈에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주보다 0.03%포인트 오른 0.3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 후 최고치입니다. 자, 여기에 호응하듯 지금 서울 주간 매수 우위 지수, 즉 주택가격 심리 지수도 14일 기준 97.7을 기록했고요. 지난달 10일 86.1 이후 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팔기보다 사려는 심리가 100보다 비싼 값이 산출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간접적인 금리 변수보다 국내 부동산 호재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얘기 나눌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이례적인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리하고 부동산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어쨌든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경고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거 보면 한쪽에서는 금리를 빨리 올릴 거다, 또 한쪽에서는 빨리 올리기 힘드니까 일단 이렇게 시장에 쇼크라도 줘야 되니까 이런 보고서를 내놓은 거다, 이런 식의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리하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관계가 있는 시장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장님? 저는 금리가 부동산 가격을 옥죄는 절대적인 지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그냥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금리가,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되게 낮긴 한데요. 올리면 딱 그래 올려봐, 얼마까지 올릴 건데. 자, 이 얘기를 반대로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나는 시장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가면 고통스러워 못 이기고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채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부채들을 다 대출을 어느 정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대출 계획들을 세워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원금과 이자로 상환해야 되는 금액 얼마까지는 내 가계 범위 안에서는 버틸 거다. 금리가 일정 금액 이상 가면 나는 못 버티고 이건 팔아야 돼, 이게 나올 텐데, 그렇죠. 그 선까지가 어딜 거냐는 건데, 금리를 뭐 지금 그래서 10%? 뭐 8%? 이렇게 올릴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지금 금리 수준보다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 거냐가 사실은 핵심인데, 그렇죠. 이제 결국은 그래서 고통스럽긴 해요. 금리가 올라가면. 그렇죠. 붙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고통스럽긴 한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대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영향은 다를 거라고 봐요. 다를 거라고 보고, 예를 들자면 저 같은 사람은 이번 상승장에 대출을 줄이면 줄일지 늘리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대출이 줄었어. 그래서 사실 금리가 올라가도 뭐 별로 그렇게 불쾌하긴 한데, 내야 될 이자가 늘어나는 건 불쾌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고통스럽지는 않거든요. 사람마다 대비한 부분은 좀 다를 거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얼마나 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냐. 근데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주택자들은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2017년에 선제적으로 파리 대책 나오면서 다주택자가 추가적으로 주택 사는 것들 딱 꽉 맸잖아요.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움직인 게, 도심 이미 대출들이 다 막혀버린 상황에서 서울 안에서 수도권에서 더 살 수 없으니까 지방 이런 쪽으로 돌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무너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렌드가 그런 거 아닙니까? 똘똘한 거는 남기고 쭉정이들을 번지는 그런 트렌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가 고통스러운 시기가 오면 어떤 물건을 지고 어떤 물건을 던질 거냐. 양도소득세 중과라든가 규제들도 다 지금 수도권 주요 핵심 지역 안에 다 묶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이 금리 인상이 이 수요층의 어떤 고통 털어야겠다라는 판단으로 나타나면 이건 결국 또 양극화가 더 확산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지난 텀을 과거로 회귀해서 볼 때도 보면 금리는 2000년대 중후반에도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금융 위기가 오는 수준으로 왔을 땐 굉장히 고통스러운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때도 진짜 악소리 났는데 5.5% 정도 되던 금리가 나중에 한 7% 후반까지 한 2% 이상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와, 잔인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말 그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금리의 2배 수준 이렇게 간다고 하면 한 1.5배 이 정도 수준만 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들은 나올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가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올라가는 폭이 어느 정도 될 거냐가 각각 개인들한테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올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리고 이 금리가 갑자기 그러니까 지난 금융위기처럼 뭔가 빵 터져서 선제적으로 엄청나게 대응해야겠다 해서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렸다가 또 엄청나게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이런 형태가 아니면 시차를 두고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 분들 자체도 지금 이 시장의 참여자분들 자체도. 그래서 이 금리 인상 시점이 그 시절에도 1년, 2년 안에 끝난 게 아니라 그렇죠. 적어도 기한을 네. 두고 이렇게 꾸준히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3%, 3.5% 그 당시에는 CD 금리 더하기 그러니까 91, 3개월짜리 가지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CD 금리 관련해서 얼마 이렇게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3.5% 하다 나중에 5% 막 이제 더 올라갔지만 그래서 아직 이제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뭐 모르겠어요. 이 기사에서는 그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거니 뭐 이럴 거 아니냐 뭐 이제 좀 경고를 하기 위해서 겁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뉘앙스 아니요, 아니냐 뭐 두 가지 네, 뭐 얘기는 나와요. 하셨지만 네.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완화 국면 코로나로 인한 경색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고 앞으로는 좀 이제 뭔가 좀 풀려있던 부분들을 잠궈야 되는 어떤 그런 스탠스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언급을 하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뭐 금리 얘기들은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잠깐 옮겨 드렸는데요. 한편으로 부동산 쪽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의 걱정이 좀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수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당할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즉 PIR 가격이 굉장히 그 수치가 굉장히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17.4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살려면 17년 하고도 4개월 돈을 모아야 급여를 모아야 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집을 산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 소득에 대해 17년 하고도 4개월을 때려 부어야 되는 만큼의 부담을 느끼고 사는 거라 결국 대출이라는 걸 많이 땡겼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감당할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그런 무너지게 되면 영향이 오게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얘기들을 좀 꺼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이제 사회의 다수의 참여자들이 야 집값 이제 너무 비싸 오를 만큼 올랐고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그때는 굉장히 아프게 작동하죠. 예. 그러니까 더 팔아야 되는 어떤 이유를 만드는 역할이 돼요. 그 시절에 가면. 예. 근데 아직까지는 뭐 기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재건축이나 GTX 호재나 이런 호재들이 이끌어주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을 얘기하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하락을 얘기하기엔 조금 빠를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좀 둔화되는 느낌이 강하게 나타난다. 서울시장 한정에서 아직 수도권은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엑시트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예. 그 카페에서는 어때요? 지금 전세 매매 가격도 다들 올라간다 얘기 나오고 네. 전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서울 중심부에서는 뭐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가즈아를 외치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우제 지내는 분들은 항상 있어요. 기우제. 기우제. 와, 지금 오르고 있어. 지금 기우제 지내고 한편에서는 네. 무슨 소리야? 금리 인상하면서 지금 하락 지금 전고점 대비 떨어진 물건들 이렇게 나와. 맨날 싸워요. 그렇지. 맨날 서로 싸우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래 그것도 이유가 있고 그렇지.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트래픽은 보면 작년 2020년 6월 대비 지금의 부동산 스터디 카페 트래픽은 몇 퍼센트 수준이냐면 60%가 안 됩니다.
예, 50몇 %대의 트래픽이에요. 작년 이맘때는 일간 트래픽이 500만 뷰, 400 몇십만 뷰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은 300만 뷰를 못 넘어요. 290만 뷰, 280 몇만 뷰 이 정도 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50 몇 % 선에서, 물론 작년에 6월달, 7월달에는 부동산 규제책 센 것들 나왔죠. 617, 710, 84 이런 식으로 연달에 나올 정도로 네네. 굉장히 핫했던, 그리고 그런 큰 변화되는 정책들 때문에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더 봐야 했었던, 그러니까 그런 좀 플러스 트래픽이 감안했다고 보더라도 일단 전년에 비해서 지금은 뜨겁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년 대비 60% 수준까지는, 평년 대비 60%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작년보다는 일단은 약한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트래픽으로 봤을 때는 엄청 핫한 건 아니에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서울 지역, 특히 수도권 중에서 특히 서울 지역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한테 취득세를 굉장히 강하게 두들긴 부분, 그리고 네네. 뭐 대출을 더 막고 7월부터는 지금 DSR이라든가 굉장히 강화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수요 억제책들이, 그러니까 굳이 이제 살 게 없으니까, 살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디 뭐 지방에 공동주택 가격 1억 미만 그런 거 짤짤이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나 일부 있는 거고, 실제 이제 다수의 정말 이제 더 사야 되나 하는 무주택자들은 약간 조금 움직이고 계시겠지만, 트래픽으로 봤을 땐 그렇게 확 번성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다. 예.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트래픽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엄청,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것도 추세를 봐야 됩니다. 6월 달엔 이랬는데 7월 달엔 또 어떨지, 8월 달엔 어떨지. 왜냐하면 2021년을 예측했었던 많은 전문가들 얘기들이 어떤 게 있냐면, 2021년에 상승장이 온다면 그거는 전세 가격, 그러니까 갭,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지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면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랬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전세가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요인이 없는데, 전세가 너무 올라버리면 야, 이 전세를 올려주고 사느니 그냥 사자. 이제 이런 수요들이 움직이는 시점이 할 건데, 그건 사실 이사철이랑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작년에 6월달, 7월달에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고 정책이 나왔던 거는 코로나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2월달에 터지고, 야, 유례 없는 이게 세계적인 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멈춰 해서 2021년 상반기에 주춤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해소되면서 6월, 7월, 야, 코로나 그랬는데 보니까 그렇게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러면서 그 심리가 6, 7월 달에 움직였다고 하면 2021년의 상승장은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른 걸 확인하고 매매로 움직이는 이런 걸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럼 또 가을장이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책이 여름에 나오는 게 아니라 가을에 부동산 대책이, 추가 대책이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심할 시기는 아니다. 제가 이런 6월 대비해 7월에 트래픽이 늘어나는지 주는지, 전통적으로 휴가철이고 그러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상하다, 트래픽이 계속 유지가 되네, 또는 혹시 늘어나네, 그렇다고 하면 또 가을에 또 어떻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한국은행 경고에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눠봤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이야기를 제가 오랜만에 들고 나왔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의 사기 막는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본 관심의 기사였다라는 것도 하나의 측면이지만, 사실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한다는데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관련된 내용들 가지고 이제 한 번쯤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들고 나왔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관할구청 합동회라는 것을 구성하겠다. 사업계획 사실관계나 관련 법령 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 공고문에 합동회의 합동회의 결과, 명시, 허위 과장 광고를 감독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동대문구 어떤 지역주택조합의 추가 모집 홍보를 위해 1, 2차 계약금 5천만 원을 내고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분양 직원은 지구단위 계획이 바뀌면 20층까지 올릴 수 있다. 역세권인데도 20% 이상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된 분의 기대와는 달리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토지 확보율과 매입률은 현저히 낮은 데다가 조합원 모집 인원도 채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관계자들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계약금 회수는 어렵다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해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5년째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도 있는데요. 지주택의 토지 매입과 사용 승낙서가 90%에 다다랐지만 검토만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구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지침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서 사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 부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시청자분도 계실 텐데요. 일단 그동안 계속 이야기 나눴던 재개발, 재건축과는 좀 다른 사업 방식이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함께 땅을 사고 집을 짓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합이 직접 시행사 역할을 하면서 직접 자금을 모아 땅을 산 후에 시공사 선정을 거쳐서 아파트를 건축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조합 방식으로 진행한다라는 얘기네요. 자,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없고요. 통합통장 가입 없이도 조합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분양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서울시내 지주택, 지역주택조합 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총 109곳인데요. 실제 착공에 돌입한 지주택 사업장은 5곳에 불과합니다. 작년 1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작년 1월 법이 개정이 됐어요. 주택법 개정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모집 신고 시 대지의 50% 이상 사유권을 확보하고 조합 설립 인가 시 전체 사업 부지의 15% 이상을 소유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부분들에 대해 증명하라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 더 맞물려서 이번 서울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규모 검토 기준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자, 서울시 관계자는요, 자치구별로 달랐던 지역주택조합 모집 기준을 통일해서 지주택 모집 사기를 막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구청장 판단에 맡겨졌던 그동안 지주택의 검토는 합동회의에다가 맡겨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구마다 동일한 판단 기준에 의해 진행될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또 그 결과가 모집 공고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답니다. 자, 합동회의에서는 사업계획 규모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 등이 집중 검토한 다음 사업계획 내용을 신고된 규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도 해요. 자, 모집 공고문에는요, 합동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 뻥튀기해서 뭐 이렇게 된다더라 하는 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또 지구단위 계획, 사업계획 승인된 절차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는 점도 명시하게 해서 이거 마치 다 된 사업인 것처럼 이야기를 못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지역주택조합 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걸까요? 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에 이렇게 조합원이 돼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사람들은 계속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지. 주택 공급이 없다 하는데 지역주택조합도 역시 주택 공급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공급에 대한 방안인데 왜 추진하려고 하지 않는지, 지역주택조합에 속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장님도 지역주택조합 부정적이시죠? 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요즘에 보셨습니까? 다니다가 보면 많죠. 많이 보셨죠. 저희 사무실 앞에도 붙어 있어. 아, 그래요? 요새 엄청나게 많은 것 지역주택조합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광고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그냥 거의 집을 거저 주는 수준으로 집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 아, 그래?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디냐면 굉장히 인기 있었던 재개발 구역이에요. 지하철역에 서울의 한복판에 지하철역에 딱 붙어 있는 네. 거기가 재개발 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아, 그래요? 왜 해제됐겠어요? 지주들이 재개발을 여기 왜 하냐? 그 반대한 거야. 그래서 구역에 뉴타운에서 해제가 된 구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대. 어? 야, 재개발도 안 하겠다고 지주들이 그랬던 곳인데, 그러면 지역주택 조합을 만들어서, 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재개발 사업하고 지역주택 조합 사업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토지의 소유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이런 정비 사업은 뭐냐면, 우리가 땅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이야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 동네가 너무 열악하고 집도 낡았어. 그러니까 나 혼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연대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땅에다가 집들을 헐고 우리가 한 채씩 받고 남는 거는 분양해서 우리 집 짓는데 보태자. 이게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땅이야. 우리 땅에서 우리가 하는 거야. 근데 헐고 새로 짓는 과정에서 너는 우리한테 조합이 될 수 없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이들은 빼고 우리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이 지역주택 조합 사업은 뭐냐면 우리 땅이 아니야. 야, 저기가 땅이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저 땅을 사서 우리가 저기다 아파트를 짓자. 야, 저 땅 내가 살 거니까 여기 집질 사람 이게 손을 들라고 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근데 저 땅을 얼마에 살 거냐? 글쎄, 저 사람이 팔지 안 팔지 아직 몰라. 근데 우리가 얼마에 살 거야. 그러니까 이 지역주택 조합,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조합원 모집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저 땅에다 아파트를 34평 아파트를 7억에 지어서 공급할 거니까 조합원에 가입해, 이런 식으로. 네. 야, 주변 아파트가 15억인데 7억 원에 그냥 공급할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해? 아, 우리가 직접 하는 거니까 비용 이런 게, 이윤 이런 게 다 없어서 원가에 하는 거니까 그게 가능해. 이렇게 사기를 친다고요. 7억 원이라고 하는 조합원 분양가는 우리가 땅을 다 사게 되는 토지 매입 금액 추정치, 그 다음에 사업하는 데 들어간 사업비 추정치를 녹여서 7억 정도 될 거라고 사기를 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 땅에, 그 가격에 못 사, 그 땅을. 그리고 다 멀쩡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이라니까. 지금 여기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 모집 신고 시에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야 뭐 모집할 수 있게끔 한다 그랬는데, 그리고 실제 그 중에 15% 이상은 소유해야만. 그러니까 이 사용권이라는 개념도 뭐냐면, 가보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사기 수준에 가까운 게, 자 보세요. 전체 땅이 중에서 15%는 이 지역주택 조합이 소유를 하고, 나머지 35%는 뭐냐면 가서 우리 동네 재개발할 거니까 그냥 소지 승낙서, 네 땅 써도 된다는 승낙서 하나 써주세요. 도장 인감 하나 해주세요. 아니, 써줄 이거 동네 그럼 이대로 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가. 그렇게 해서 받아가는 것도 아직 돈 주고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약속, 아무것도 없는데 소지 사용 승낙서 받으면 그게 이제 여기 퍼센트에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토지를 확보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걸 모집을 한다고요. 실제로 보면 지역주택조합,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땅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 안 사겠다는 사람의 땅을 뺏어갈 수 있는 거는 95%를 확보한 상태에서 5% 미만 남았을 때만 뺏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너무나 힘든 사업이야. 맞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공률이 되게 낮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가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하신 분들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례도 많아요. 그냥 아까 우리 첫 번째 얘기했지만 트리마제 뭐 국가주택 얘기, 그 월세 얘기 기사했지만, 트리마제도 원래 지역주택 조합 사업하다가 지역주택 투자했던 분들은 완전 망했던 사업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에 원래 지역주택 조합원들은 다 망했고, 그냥 그 땅
건설 회사가 사업 시행자가 땅 다 사가지고 그냥 일반 분양해버렸잖아요. 거기 투자한 분들 다 망했어요.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망한 사례들이. 그리고 잘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되게 놓치는 부분이 기회비용이란 말이에요.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그 기회비용도 잃고 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묶여서 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성공하는 데도 있지 않냐? 있죠. 되게 있어. 퍼센트가 낮고 어디에서 성공하냐면 그냥 지역주택조합 중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지역주택조합이 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멀쩡하게 소유주들이 되게 많이 있는 데를 저 땅을, 그러니까 한 명한테 사면 상대적으로 쉽지. 그렇지. 근데 막 몇백 명한테 사야 되는 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되게 힘든 거고요. 한 명이면 뭐겠어요. 회사가 갖고 있는 땅, 뭐 예식장 부지, 뭐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토지 확보가 쉬우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토지주들이 많이 얽혀 있는 곳들에서 지역주택 조합을 한다는 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예. 요새 다니다 보면 지역주택조합 얘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뜨거우면 꼭 나와. 그러니까 혹하게 만들기 쉽잖아. 옆에 15억인데 8억에 줄 거라니까. 왜요? 진짜? 그러면 이건 우리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8억의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 그렇게 해서 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면 1차 추가 부담금 3억, 2차 추가 부담금 3억, 3차 추가 부담금 3억. 야, 그때 15억 주고 사는 게 낫겠다. 그 꼴 난다니까요. 실제 들어가는 돈은 더 나오고. 그러니까. 알박은 애들 나중에 이제 사업이 가더라도 안 팔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알박은 땅을 사기 위해서 엄청 땅값을 많이 지불해. 시가에 뭐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가 주고 그게 다 비용에 녹아가지고 조합원 분양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좋고 부동산 시장이 뜨거우면 꼭 얘기 나오는 게 지역주택조합 얘기고, 그리고 또 사실 지역주택조합 플랜카드를 진짜 도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안내문 나눠주고 뭐하고 하면서 또 이렇게 꼬시고, 그리고 소장님 얘기한 것처럼 마치 꽁으로 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의하시고 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돼서 중개업하시는 분들도 가끔 지역주택조합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그거는 중개업도 소장님이 오래 했지만 네네. 이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항상 상승장에 네. 옆에 이제 곁가지로 기회처럼 보이잖아. 그러면 이걸 중개해줘도 되나, 사람들 이걸 해줘도 되나 생길 수가 있지.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래요. 차이를 잘 알려주면 되지.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이 얘기하는데. 지역주택조합이 모든 구에서 다 이렇게 활황인 게 아니에요. 주로 이제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이 사업이 많이 이루어진 구들이 있어요. 마포구나, 동작구나. 그래서 그게 성공한 모델들이 있으니까 있지. 또 혹해. 그래서 이제 가기도 하는데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재개발 사업이 아니에요. 100% 민간 사업이에요. 민간이 민간의 땅을 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 부담금도 내야 되고. 뭐 아무튼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중개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 어차피 방송이니까 뭐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잘못 고객 소개시켜줬다가 제대로 물린다. 제대로 물린다. 물려버리면 못 빠져나온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뭐 중개업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이게 좀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그 동네 물건을 안 팔아요. 지역주택조합, 그러니까 용산에도 보면 아직 사업이 안 가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지역주택조합 추진 지역이 있어요. 중간에 재건축으로 가려고,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역주택조합 추진한 쪽에서 발목 잡았구나. 땅 사는 그쪽에 가가지고 사무소 다 깨부수고 니 죽으려면 해라 막 그렇게 사고가 났어. 그 사고가 난 것도 10년이 넘었어. 아직도 안 됐어. 그럼 그 지역에 그럼 그 소위 말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물딱지라고 그렇죠. 부르잖아요. 그 물딱지를 서울에서 안 팔고 용산 물건을 저기 안양 부동산들이 갖다 팔고, 그러니까 그 동네를 모르는 사람들이 갖다 파는 거야. 용산은 여기 이거 한대. 그러면서 지방 그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에서 얼마면 조합원 가입할 수 있어 하면서 물딱지 파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동네에서 안 팔고
외지에서 팔아요, 외지에서. 약간 그 동네 좋은 동네 아니야? 동작구 상도동 그 동네 좋은 동네 아니야? 하면 저 동네에서 하급지에서 저기 갈 수 있는데 얼마밖에 안 한대. 그러면 솔깃하잖아. 그런 식으로 주로 팔아요. 아마 중격수 사장님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물건이 갈 거라고요. 맞아요. 무슨 사장 이거 좋은 거 있어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수수료 얼마 준대. 맞아. 안 돼요.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지역주택조합. 네.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나한테 오면 그때 의심해봐야 돼. 싸고 좋은 거는 요즘 같이 다 눈이 벌게 있는 시대에 그런 눈 먼 게 어디 있겠어요. 나한테 그런 거 오지 않는다. 자, 오늘의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시장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민간 재건축이 답이다. 그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재건축이 참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진단에 대해 추가 규제를 했죠. 그런데 안전진단이 완화를 안 시켜줘서 보류 상태입니다. 그냥 보겠습니다. 자,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지 76일째지만 여전히 재건축 규제 완화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행보를 좀 보면요. 취임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공약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재건축에는 규제를 더 씌우면서 민간 재건축 자체가 아예 멈춰진 상황입니다. 당선된 지 10여일 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4곳을 추가 지정을 했어요. 아무것도 사업은 진행이 없는데 규제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모여있는 압구정, 여의도, 아파트 지구 및 인근 단지, 목동, 성수 전략정비구역 이런 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또 취임하고 처음으로 내놓은 규제 완화 방안에서도 재건축은 쏙 빠졌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달 9일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관담회에서 오히려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가 됐죠. 특히 그 재건축 관련돼서는 조합설례 민가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조합원 지휘 양도 금지 규정을 당겨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대못 규제인 안전진단 완화에 관련돼서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 단지들이 통과를 못해서 지금 발만 동동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 시장 취임하고 서울시 정비사업 규제에 대한 지금 표가 보이시면 좋겠는데요. 4월부터 5월, 6월까지 엄청나게 뭔가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되는 건 없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재개발 규제 사항은 서울시 도조례 등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재건축은 대못 규제라서 이거 서울시에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같은 부분들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부분이라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자, 오세훈 시장이 4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건의했어요. 국토부의 건의안에 담아서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규제 완화를 해달라고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만 국토부는 여전히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안전진단이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 목동 9단지, 11단지, 고덕주공 9단지,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2차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차 안전진단 신청을 보류하는 단지들이 또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재건축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계주공 6단지가 지금 안전진단 신청을 잠정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 시장이 지금 사실 부동산, 아마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 관련된 공약 가지고 당선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서울 도심의 공급, 즉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재개발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재건축 관련돼서는 건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건축 진짜 이거 가능하게 되는 건지 참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고요. 또 서울 도심 공급이 안 되면 가격 불안이 또 지속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 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 당선되고 나서 특히 이제 도시 정비 관련해서 네. 엄청나게 되게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재개발 관련해서는 많은 카드를 쏟아냈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쏟아냈던 6월을 들어서 쏟아냈던 카드가 이제 정비사업 조합원지 양도 제한 시기를 맞아요. 조기화하는 내용.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조합원지 양도를 제한해서 거래를 제한하는 걸 앞당기면서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그 대신 못 가고 있는 사업들을 정상화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할 수 없는 법적인 규제 부분들을 국토부가 좀 완화해달라. 그러니까 일종의 딜을 한 거죠. 딜을 해서 지금 했는데 일단 줄 건 줬어. 조합원지 양도 제한 조기화, 그러니까 강화하는 안은 우리가 동의한다. 좀 해줘라. 라고 해서 먼저 좀 제안을 했다고 하면 대신 요구하는 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이제 2018년에 이게 강화가 됐던 내용이죠. 맞아요. 다시 완화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구조안전 비중의 점수입니다. 이게 현행 50점까지 높아졌는데 30으로 낮추고 시설 노후도 주거 환경 비용 분석, 그러니까 좀 사는 거 빡빡한 거 이런 부분에도 점수를 줘서 좀 안전진단 쉽게 해달라, 이걸 좀 해달라 건의를 했는데, 이제 6월 달에 발표할 때의 얘기는 보면 당장 지금 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 나가겠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했어요. 이 기사, 오늘 지금 이 기사는 아니지만 어제 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지금 발표했던 민간 재개발 활성화 대책에서도 보면 이제 앞으로 5년간 13만 호, 매년 약 한 2만 6천 호 정도를 신규 물량들을 확보해 나가겠다 얘기하면서 조만간 재건축 관련해서 대책도 내놓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내용에 대한 디테일을 일단 언론 플레이를 어제 했어요. 그래서 일부 나온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살짝 보면, 아직 이제 공식적인 문서로 나온 건 아니니까 나중에 보도자료 나오면 봐야겠지만, 그 내용도 결국 보면 뭐냐면 사업을 빨리 추진하겠다. 어떻게 빨리 추진할 거냐. 그 내용은 이제까지 서울시가 했던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빠르게 할 거냐.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기획해서 입에 넣어줄 테니까 니들은 그냥 동의만 해갖고 와. 그러면 빨리 패스트트랙하고 갈 수 있게끔 할게. 이제 그런 안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박원순이 아니라 오원순이에요. 거의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작년에 공공건축 얘기 나올 때도 그렇고, 네. 정비계획을 빨리 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 하에서 하던 얘기들을 이름만 바꿔서 그냥 오세훈 시장이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바뀌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정비계획 수립 이런 것들도 어차피 니들이 계획 수립해갖고 와봐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볼 때 마음에 안 맞으면 빠꾸하고 할 거니까 그냥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해 줄 테니까 수립해주는 이쪽에 안을 받아갖고 와서 우리가 지정해주는 저쪽에 갖고 와서 해오면 빨리빨리 해줄게. 뭐 그런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내용 같고, 결국 그러면 결국은 큰 틀에서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건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주요 메이저한 사업장들이 진행이 더딘 부분들이 저는 어떤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정비계획안을 민간 소유자들이 원치 않다 보니까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재건축 아파트의 모델이랑 서울시가 요구하는 모델이랑 다르니까 그렇죠. 자꾸 엇박자가 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뭐 이대로 하면 해줄게를 밀어 넣는다고 해서 이 재건축 소유자들이 그러면 받아 먹을 거냐. 단지를 조각조각 내서 공공에 개방을 하고 어떤 이런 건축 모델을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사업 정상화는 이렇게 지금 이런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조합 입장에서 사업 추진을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기준 허들 하나는 넘어서 가더라도 그 다음 단계를 더 밟을 거냐 안 밟을 거냐는 굉장히 조합 내부에서
싸움도 많이 일어날 거고. 지금 당장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전진단 해준다 그냥 끝이 아니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 때문에 지금 멈춰 있는 사업장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굳이 뭐 안전진단에서 간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제초안이라든가 다른 허들들도 많기 때문에 조합들이 무조건 간다고. 왜냐하면 자기 사유재산권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뭔가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유도하는 방향은 알겠으나 큰 틀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가 많고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이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토부에 계속 아쉬운 소리를 하는 이유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렇지. 국회도 민주당 쪽이 다 지금 먹고 있고 국토부는 당연히 정부 여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안전진단이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든 뭐 이런 부분들의 손질을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오죽하면 자기 손발이 저려서 미리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됩니다 하고 꺼냈겠어요. 부동산 가격 불안에 대한 이 압박은 똑같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보조를 맞춰서 공급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손발 잘리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그런 압박감도 있으니까 뭐 그런 규제 강화안도 먼저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닌데 제 스스로는 좀 악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가 며칠 동안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정비사업, 조합원지 양도 제한, 조기화가 이게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까? 근데 제 결론은 이거는 그냥 똥볼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 것 같냐면 보세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사고 싶은 사람이 많겠어요? 팔고 싶은 사람이 많겠어요? 사고 싶은 사람이 많겠죠. 네. 네. 근데 지금 이 조합원지 양도 제한 규정을 조기화해서 사고 팔고를 빨리 못하게 하는 거는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거래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이 떨어졌고 이 서울시장이 조합원지 양도 제한을 걸어서 여기 못 사게 딱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은 빨리 잘 추진이 돼. 그러면 나는 야 저기 금방 재개발되니까 사고 싶다.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물건이 거래 제한을 해놨으니까 안 나오죠. 그렇죠. 근데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야. 10년 보유, 5년 거주 소유자의 물건이라든가 이 예외 규정에 따라서 매물이 하나씩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그 매물 하나 나오면 어떻게 돼 있어? 나같이 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우르르 몰려있다가 하나 나왔다! 가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갖고 있는 놈은 물건 콧대가 높아져 안 높아져? 높아지잖아. 그러면 그 거래된 하나의 거래 가격이 예를 들어 앞 조합원이 500명인데 물건 하나가 10억에 팔리면 이 조합원 500명은 10억짜리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집은. 물건이 그럼 그 다음에 나오면 10억에 나오겠어요? 그때 못 산 10명이 들어가서 살려고 했다가 한 명이 샀고 나머지 9명은 못 사고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11억에도 나오면 사야 되는 거고 11억 5천원에 나와도 사야. 결국 뭐냐면 초과 수요가 만들어진다고, 이 제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인데, 거래를 완벽하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이 예외 규정에 따라서 계속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기 때문에 결국 가격은 오히려 버블이 더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를 양산하는 그런 제도인 거예요. 차라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매수자를 딱 제한하잖아. 어떻게 무주택자라든가 이런 어떤 구청장이 보고서 너는 사도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너 집 있어? 넌 허가 안 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를 아예 그냥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제도지만 수요를 떨쳐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그렇죠. 근데 이 조합원지 양도 제한 규정은 매물만 한시적으로 되게 급감시켜가지고 매수자들한테는 저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나 저거 먹고 싶어. 몸만 닳게 만드는 수요한테 감질 나게 하면서 매물을 잠그는 시장의 측면에서는 더 악효과를 내는 제도라는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보다 보니까. 그래서 조합원지 양도 제한 제도는 좀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약간 왜 이게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사지 말라고 하면 시장을 없애버릴 딱 그거 아니야. 북한의 암시장. 야, 시장에 물건 없어. 암시장에서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암시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나온 물건 더 비싸게 사야 될 수밖에 없는, 매물이 없으니까 살려면 매물이 하나 예외 규정에 따라 매물이 나왔을 때 더 비싸게 사게끔 만드는 그런 엉터리 제도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오세훈 시장이 마음 급한 것도 알겠고 뭐 안 가고 있던 정비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라고 해서 막 카드를 꺼내는 건 알겠으나 저희 가치관에도 안 맞고 똥꼬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렇게 좀 봤어요. 어쨌든 오 시장이 지금 당선되고 나서 본인의 공약이었으니까 재건축하고 재개발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어우, 이렇게 4월, 5월, 6월 이렇게 많은 식의 이슈들이, 정비사업 관련된 이슈들이 이렇게 몰려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기사에서 나오는 거는 그 법률을 개정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인데, 오 시장이 지금 현재 뭐 정책은 하면 안 되겠지만 서울시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시의회에서 계속 브레이크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 처음부터 예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걸 모르고 갔을까?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기면서 좀 싸바싸바 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너희랑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맞춰서 큰 틀에서 공급 물량을 위해서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자는 데 뜻이 있으니 협의를 하자. 싸바싸바 하라. 이 의원들, 니네 쪽 의원들 잘 해서 그래. 이거 좀 통과 좀 하게끔 해줘라. 이렇게 협의하는 부분은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알겠으나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오 시장은 손해볼 게 없더라고요. 손해볼 게 없다. 정치적으로는 노력은 했다.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 네. 그러네. 열심히 알려지고 있거든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주니까 손해볼 게 없어. 되면 돼서 좋고, 안 돼도 최내가 안 해줬다. 그렇죠. 그래서 좋고. 와, 야, 처음부터 몰랐을까? 저는 여기에 좀 포인트를, 그럴 수도 있겠네 그거는. 여기에 좀 포인트를 뒀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소장님 얘기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전진단을 완화시켜줘서 통과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거 굉장히 좀 소름 돋는 얘기였어. 진짜 그 이후에 또 계속 있는. 자, 오늘 새로운 주제 가지고 4가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장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풍성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부동산 공부 많이 하십니까? 저 요새 좀 해요. 그래요? 학교 가서? 아니. 저 요번에 대학원은 다 끝났고. 그래요? 요번에 이제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7월부터 부동산 TV를 다시 한다 그랬잖아. 열심히 할 건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 원래 계획이 그거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제가 부동산 퀴즈 쇼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퀴즈 문제를 내고 시청자분과 맞추는 거지. 이게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문제를 내야 되잖아. 그럼 그만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거 공부를 안 하면 안 돼. 이게 그리고 문제 오류가 생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부동산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말고 그러니까. 좀 재미있게 우리 상식도 넓히고 이게 얘기를 하면 졸려 하품하잖아. 근데 물어보면 생각하게 되잖아. 이게 뭘까? 다 아는 것 같은데. 이러면 생각하게 되면 좀 더 기억에 남을 수 있잖아. 그러면서 나도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퀴즈. 너 이거 알아? 뭐 이제 이런 어떤 컨셉에 이제 이런 거를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라이브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요? 해보려고 하는데.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가 그래서 매일 하겠다고 한 게 뭐냐면 하루에 2문제 이상 문제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일주일이면 14문제잖아요. 많다. 근데 그게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방송 한번 하면 한 20문제 정도는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문제 내고 문제 풀고 설명하고 해설하고 한 문제당 3문제도 이상 60분 1시간이잖아.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하려면 20문제 있어야 되는데 하루에 2문제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빡세. 그래서 아무튼 그렇죠. 그리고 원론적으로 이런 쪽으로 가면 재미없어서 또 사람들이 배우는 건 싫어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 문제도 되게 답도 되게 쉬운 거, 이게 그런 것들이 내가 좀 아는 것 같고 좋아. 좀 쉽고 그래서 좀 잘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이제 좀 얻어 먹으려고.
예를 들어 조영준 대표님하고 합방을 해. 오라 그래. 그래서 조영준 대표님 뭐 문제도 문제 있고 내오라 그래. 그래서 오늘은 중개학 퀴즈 이렇게 되고 이제 다음에는 또 누구 불러서 그분이 이제 그 분야에 대한 퀴즈 이렇게 해서 좀 얻어먹는 것 좀 하고 재밌겠다. 좀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7월부터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나중에 부동산 TV 무슨 요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하려고 하니까 놀러와 주세요. 7월부터 날짜가 언제 될지는 아직 모르겠고 좀 포맷이나 이런 거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했고요. 아 참, 또 소개시켜드려야지. 제 책인데요. 네, 서점에서 사시면 돼요. 네, 많은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늦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좋아하시던데 내용을 너무 많이 담았다. 내용을 너무 많이 담았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느라고 어제 진을 좀 뺐습니다. 제가 이런 책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독해서 보시지 마세요. 책은 항상 부동산 관련 책은 정독해서 보는 거 아닙니다. 대충 읽으세요. 최대한 빨리 대충 읽고 한 번 더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봐야 돼. 여러 번. 그러니까 이 정독에서 보면 재미가 없어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이렇게 보다 덥거든요. 그래서 대충 해서 빨리 한 번 다 읽고 나면 책에 어떤 내용이 뭐가 있었는데 약간 아는 느낌이 나잖아요. 한 번 더 읽으면서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들어오고. 그러니까 빠르게 여러 번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결국 뭐냐면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책에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전부 다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게 몇 부분 있어요. 맞아. 그 부분만 나중에 정독해서 보면 되고 사실 책이 되게 깊이 있는 내용일 것 같지만 한계가 있어요. 정독해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를 쌓고 원래 부동산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 그렇구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도 여기서 인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점점 날씨가 뜨거워지고 있어서 다들 더워지는 날씨 때문에 고생들 하시고요. 또 갑자기 또 비들도 이렇게 와가지고 네,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날씨가 변덕입니다. 부동산 시장처럼 변덕인데 어쨌든 자, 한 주 평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